3분기 우리 경제가 0.4% 성장에 그치면서 연간 성장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기업들은 줄줄이 부진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정경심 교수 구속 전날 조국 전 장관이 아들과 함께 서울구치소를 찾아 면회했습니다. 정 교수는 영장심사에서 11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조 전 장관을 소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 전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방향을 알아봅니다. 일부 교사들의 정치 편향 의혹을 폭로한 서울 인원고 학생들이 전국적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저희는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육 현장의 정치 편향 논란 포커스에서 다룹니다.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병원을 찾아가 의료진의 흉기를 휘둘러 의사 등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베 일본 총리를 만나 양국 현안 해결에 협력을 당부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관계 개선에 물꼬를 텄다는 평가와 함께 한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지 못한 것은 한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에 대해 비교적 후한 점수를 매기고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바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게 한가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올 3분기 경제 성장률이 2분기 대비 0.4% 성장에 그치면서 올 한 해 2% 성장이 사실상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와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나라 돈을 풀어서 성장을 견인하는 효과도 크게 떨어져서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상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밝힌 3분기 국내 총생산 GDP는 461조 6,131억 원, 2분기보다 0.4% 늘었습니다. 지난 1분기 충격적인 마이너스 0.4% 경제 성장률을 보인 우리 경제는 지난 2분기 1%로 다소 회복하는 듯 하더니 이번에 다시 0.4%로 내려앉았습니다. 소비와 민간 투자가 극심한 부진을 이어간 데다 2분기 성장을 주도했던 정부 재정 지출 효과마저 사라지면서 시장이 전망한 0.5에서 0.6% 성장률을 밑돌았습니다. 건설 투자는 5.2% 감소하며 최악의 부진을 보였고 민간 소비도 0.1% 상승에 그치며 3년 6개월 만에 가장 부진했습니다. 예상보다도 정부가 많은 돈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제고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3분기 부진으로 연간 경제 성장률 2% 달성도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2% 성장률을 지키려면 4분기 0.97% 이상의 성장을 이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했습니다. 2%가 현재로서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4분기는 정부의 적극적인 또 재정 노력이 있으니까. 식어가는 체온을 재정 약발로 근근히 버텨온 우리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매입니다.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다는 게 어떤 뜻인지 잘 와닿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통계를 작성한 이후 경제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 건 단 4차례 뿐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들어보시면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1%대 추락의 기로에 섰습니다. 1953년 통계 작성 이후 경제 성장률이 2% 미만에 머문 건 4차례뿐이었습니다. 1956년 대흉년 당시 0.7%를 비롯해
중동발 오일 쇼크가 몰아친 1980년 제2차 석유 파동, 1998년 IMF 외환 위기, 그리고 10년 전인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등 대형 경제 위기를 겪은 해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일단 글로벌 금융 위기 때와 비교하면 지금 충격이 더 크다고 하기 어렵다며 확대 해석은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쇼크 수준의 위기가 없는데도 심리적 마지노선인 2%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진 게 더 걱정스럽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재정 확대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세수 확보조차 쉽지 않습니다. 1, 2년 정도 확장되적은 몰라도 그 이후까지 계속 쓸 수 없다는 면에서 아주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야 된다. 전문가들은 한일, 미중 간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는 내년에도 활력을 잃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데는 무엇보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대표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90%나 떨어졌고 포스코도 악화된 경영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올 들어 벌써 1조 원 가까이 적자를 내고 있는 LG 디스플레이는 전 직원의 6분의 1을 희망퇴직시킬 예정입니다.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락하는 실적에 날개가 없습니다.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13분의 1토막까지 떨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생산도 투자도 줄일 계획입니다. 장비 관련 투자를 포함하여 내년 전체 투자 금액도 올해 대비 상당히 줄어들 전망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석 달 만에 분기 영업이익 1조 원 선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대비 30% 넘게 줄어든 3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참 4분기가 걱정입니다. 최근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이 글로벌 경기의 침체가 좀 확산되고 있고 국내외 경제 성장의 둔화에 따라서 일자리 감소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 1조 원에 육박하는 누적 적자를 기록한 LG 디스플레이는 전체 임직원의 6분의 1을 희망퇴직으로 내보낼 전망입니다. 신차 생산이 무산된 르노 삼성, 11분기 연속 적자의 쌍용차 등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납품하는 기업들한테도 다 불황이 오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게 이제 경제 전반에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고용을 위축시키게 되는 거죠. 수출, 투자, 고용 어느 하나 좋아질 거라는 신호가 보이질 않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법원이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건강 문제 역시 수감 생활을 감당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 교수는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는데 조 전 장관이 아들과 함께 오늘 오전 첫 면회를 다녀갔습니다. 한송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심할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법원의 판단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7시간 가까이 진행된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수사 기록 검토 6시간여 만에 정경심 교수의 영장 발부를 결정한 겁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교수는 영장 심사에서 건강 문제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아들과 함께 수감된 아내 면회를 신청하는 모습이 한 시민에게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 곁엔 아들 외에도 청와대 민정실에서부터 장관 정책보좌관까지 함께했던 김미경 변호사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검찰은 수감 첫날인 오늘 정 교수를 따로 부르지 않았고 이르면 내일부터 조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최대 20일간 구속수사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정 교수가 건강 문제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오늘 자정 무렵 일부 지지자들은 법원 진입을 시도하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진영 논리로 양분된 민심은 정 교수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이유경 기자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으로 지지자 200여 명이 몰려듭니다. 정경심은 죄가 없다! 정경심은 죄가
적폐 판사를 탄핵하라며 법원 진입까지 시도합니다. 경찰이 강제 해산 명령을 내린 후에야 멈췄습니다. 제1차 해산 명령을 바랍니다. 여러분, 즉시 해산하기 바랍니다. 영장 판사에게 기각을 촉구하겠다며 어제 오후 9시부터 시작됐던 촛불 문화제는 오늘 새벽 5시가 돼서야 끝났습니다. 정 교수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도 사정은 마찬가지. 새벽까지 찬반 구호가 이어졌습니다. 구치소 출입로를 사이에 두고 반으로 쪼개져 정 교수 지지 진영과 반대 진영 간 구호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경심을 구속하라! 정경심을 사랑해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 진영으로 분류되는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 측은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검찰개혁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법원은 정경심 교수의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 수사가 법원으로부터 명분을 얻었다는 뜻이기도 해서 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린 기자, 법원의 영장 발부 결정이 내려진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습니까? 네, 지금까지 이뤄진 증거인멸 정황으로 앞으로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특히 정경심 교수의 사라진 노트북이 결정타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 교수는 남편인 조국 전 법무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던 지난달 6일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로 자신의 노트북을 가져올 것을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었는데요. 검찰은 현장 CCTV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한 후 정 교수 측의 노트북 제출을 요구했지만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 교수 측은 증거인멸에 고의가 있었던 건 아니라며 반박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이제 다음 수순은 조국 전 장관 순서가 되겠죠. 소환은 언제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검찰은 아직까지 조 전 장관 소환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제기된 의혹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르면 다음 주 조 전 장관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조 전 장관은 소환 역시 비공개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긴 했지만 부인 정 교수와 달리 현행 법무부 수사공보 준칙상으로도 공개 소환 대상인 공적 인물에 속해 예외를 적용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검찰은 가급적 빨리 조 전 장관 소환 시기를 확정한 뒤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조정른입니다. 자, 어쨌든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 준비에도 돌입했습니다. 검찰이 가장 주목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은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에 개입한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김태훈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 부인 정경심 교수가 도맡았다고 해명했었습니다. 제 처의 자산 활동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도 별로 없었고 본인이 알아서 다 투자해왔고 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난해 1월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차 전지업체인 WFM 주식 6억 원어치를 차명으로 사들였을 때 조 전 장관 통장에서 일부 자금이 흘러나온 것으로 파악한 겁니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챙긴 시점이 2017년 3월부터 2018년 8월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임한 시기와 겹치기 때문입니다. 대가성 여부에 따라 조 전 장관은 물론 정 교수에게도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수료증 발급 관련 혐의와 정 교수 구속영장에 빠졌던 서울대 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도 범죄 사실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조 전 장관 소환 조사가 한두 차례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그동안 조 전 장관 일가의 위법이 확인된 건 아니지 않냐며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무슨 말을 하겠느냐, 다 알면서 왜 그러느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공식 입장이나 논평도 내지 않았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 임명 당시 일가족 비리 의혹에 대해 지금까지 확인된 위법 행위가 없다고 했고 시정연설에선 합법적 불공정이라고도 했습니다. 막상 법원이 범죄 혐의 소명이 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입장을 묻는 기자에게 알면서 왜 그러냐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여당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법적 절차가 시작된 만큼 앞으로 남은 재판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합니다. 일부 의원들은 이례적인 구속이라며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무슨 말을 하겠냐며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표창원 의원은 조국 사태와 관련해 지지자에게서조차 실망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공정성 시비가 내로남불로 비치는 게 가슴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사건에서도 무척 많은 불면의 밤을 보냈고 무척 괴로웠고 검사 출신 조응천 의원은 내가 검사라면 뇌물성 여부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법무부가 연말을 맞아 검찰에 대한 대규모 고강도 감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유명무실했던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이번에는 제대로 발휘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양측의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개혁과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신원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법무부가 다음 달부터 검찰을 상대로 고강도 감사에 나섭니다. 연말 정기감사를 앞두고 우선 사전조사를 한 달 정도 진행한 뒤 대검찰청 등을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실질감사도 상당 기간 하겠다는 겁니다. 대검찰청과 전국 5개 고검을 상대로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실질감사는 그동안 하루 정도씩 진행됐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현재 감찰관실 인원 60명의 절반 이상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한동수 신임 대검 감찰본부장도 법무부와의 감찰 협업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감찰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감사원, 경찰, 국세청 등으로부터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외부 인력을 채용하고 비위 검사의 사표 수리를 제한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한 본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직전 임명을 제청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본부장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측의 수사 절차상 인권 문제 제기와 관련해 증거가 수집되면 감찰권이 작동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가 논란이 일자 조 전 장관 관련 사건에 감찰권 작동을 검토하겠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신서입니다. 50대 남성이 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의사와 간호사가 크게 다쳤습니다.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이 남성은 병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지자 자신을 수술한 의사를 찾아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대학병원. 오늘 오전 50대 남성 최모 씨가 흉기를 품고 정형외과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최 씨는 진료 중이던 의사 A 씨와 의료진 B 씨를 향해 흉기를 꺼내들었고 병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제 흉기를 휘두르는 소리들이 나면서 이제 병원에서 인지를 한 거고요. 앉는 의자 그 두 개를 갖고 이제 바리케이트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피의자하고 대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A 씨는 흉기를 막다 손을 크게 다쳤고 B 씨는 복부 등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바로 이제 건보해가지고 수갑 세워서 지금 이렇게 동행했고 그 의사들은 한 명은 많이 봤죠. 사진 봤어요. 손을 크게 다친 의사 A 씨는 인근의 또 다른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손부위 수술 전문인 A 씨 본인이 다치면서 응급수술을 할 인력이 없었던 겁니다. 최 씨는 5년 전 A 씨에게 수술을 받은 뒤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차례 장애 진단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전력 등을 확인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중고교생들이 또래를 집단 폭행한 뒤 이를 촬영해서 유포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행 영상을 보니까 집단 폭행 뒤 V자를 그리는가 하면은 설명들에게 참 불편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폭행은 1년 넘게 지속됐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웃옷을 벗은 학생이 무릎을 꿇은 학생에게 발길질을 합니다.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V자까지 그립니다. 또 다른 학생은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만듭니다. 피해 학생이 구토를 해도 폭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대전의 한 중학생 14살 A군 가족은 지난 15일 중고교생 4명에게 1년 넘게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게 폭행 이유였습니다. A군은 지난 7월 생일날에도 폭행당해 갈비뼈와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자기 생일날 우리 엄마가 집에서 준비한 음식을 같이 먹으려고 왔는데 가라겠다는 이유로 무차별하게 때린 거예요. A군은 경찰에 신고한 나흘 뒤에도 또 다른 2명에게 폭행당했습니다.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폭행 영상을 SNS에도 올렸습니다. 학교 측은 매달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했다지만 A군이 장기간 집단 폭행 당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신고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어쨌든 실태 조사를 해서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그 즉시 그걸 확인할 텐데 이게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니까. 경찰은 A군을 폭행한 중고교생 6명을 입건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태국에서 20대 한국인이 흉기에 수차례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도로에 서 있는 흰색 차량 한 대. 근처에 피 묻은 휴대폰이 떨어져 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새벽 태국 파타야의 도로에서 한 남성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걸 현지인 택시기사가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현지에서 스파를 소유하고 운영해온 28살 한국인 남성 박모 씨. 박 씨는 흉기에 17번이나 찔려 인근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는데 현재 의식을 찾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의 차량 안에선 흉기와 현금 40만 바트, 우리 돈 1,500만 원 정도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금이 남아있는 점으로 보아 사업이나 원한 관계에 따른 범행이며 한국인 유령 용의자를 포함해 최소 3명이 범행에 가담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일부 교사들의 정치 편향 의혹을 폭로한 서울 인헌고 학생들이 전국의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인헌고 학생들은 지금의 논란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이 학생들이 교사와 학교를 상대로 얼마나 싸워 나갈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교육 현장까지 파고든 정치 편향 논란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꼭 20일 뒤면 수능. 이 중요한 때 고3 학생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무고한 조국을 사악한 검찰이 악의적으로 사퇴를 시켰다. 가짜뉴스 믿는 사람들 다 야 라는 발언을 이를 묵인하면 정말로 가 될 것 같아서 교사들의 정치적 편향성이 싫어 행동에 나선 학생들은 자신들의 이런 행동이 정치적으로 이용될까 두렵습니다. 저희는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색깔을 입히는 행위는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건 어느 특정 정치색을 강요하지 말라, 즉 놔둬 달라는 것뿐이지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거의 특정 정치 세력화된 교사들이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는 기계로 개조당하여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부 학부모 단체들도 학생들이 제기한 인헌고의 정치 편향 의혹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 등 5개 단체 회원 100여 명은 편향된 정치 이념 교육을 당장 중단하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습니다. 어른들이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줬어야 했는데 오죽했으면 아이들이 우리 못 살겠어요 라고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서울교육청은
장학사 20여 명을 인원고에 파견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죠. 교육청은 어제 인원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사를 받고 있는 학교 측은 학생들 주장을 부인합니다. 교사들의 정치 편향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나온 건 알고 있지만 너무 와전돼서 이렇게 얘기된 것으로 그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입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학생들은 교사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비판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촉구하기 위한 전국적 학생연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시대적 학생의 결의를 다져서 그들의 추악하고 썩은 병폐를 우리가 스스로 도려내어 학생들을 지켜낼 것입니다. 연대가 제대로 꾸려질지 또 교육청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도 알 수가 없죠. 진로 고민하기에도 바쁜 학생들이 지금 왜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 건지, 어른들의 진영 논리에 황폐화되고 있는 교육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일왕 즉위 행사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이낙연 총리가 오늘 아베 일본 총리와 만났습니다. 만난 시간은 당초 예상보다 조금 긴 21분 정도였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했는데 성과라면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히 크다는 것을 확인한 정도였습니다. 기대했던 한일 정상회담 날짜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낙연 총리를 맞이하며 악수를 건넵니다. 엷은 미소를 지었지만 별다른 인사말은 없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이후 첫 한일 최고위급 대화입니다. 당초의 면담은 회담으로 격상됐고 시간도 21분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앞서 열린 일본 아일랜드 회담이 늦어지면서 이 총리는 30분가량 아베 총리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양측은 한일 관계를 방치할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한일 갈등의 쟁점이 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징용재판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이 총리는 한국은 1965년 청구권 협정을 존중하고 준수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국가 간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당국 간의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기대한다고 했지만 아베 총리는 대답하지 않고 듣기만 했습니다. 이 총리는 회담이 끝나기 전 봉투 안에 든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꺼내보지 않고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법 처리를 위해서 패스트트랙 공조 복원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야당들의 반응은 시큰둥한데 때마쳐 여당 대변인이 의원 정수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지역구 의원들 반발 없이 비례대표를 늘리겠다는 계산 같은데 김보건 기자가 그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교섭단체 협상에서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실패한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패스트트랙 공조를 복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형식과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한 정당들과 전면적인 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등 과거 패스트트랙 공조를 했던 야당들은 공수처법 처리에 소극적입니다. 선거제도 개혁, 그다음 공수처법, 그다음 검경수사권 조정 그 순서로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지요. 결국 선거법 공조가 우선인 상황에서 여당 고위 당직자가 의원 정수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300석을 그에서 320석 정도로 늘리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볼 수 있겠지만 의원 정수 확대는 비례대표 의석 확보에 유리한 군소정당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석수를 늘려 군소정당을 패스트트랙에 동참시키고 공수처법을 처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일자 발언 당사자는 당론은 300석이라는 걸 재확인했다고 해명했고 원내 지도부는 개인 의견으로 검토되지 않은 방안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된 의원들에게 다음 공천에서 가산점을 주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한국당 지도부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의 희생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또 그에 상응한 평가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언급한 공천 가산점 부여를 공식화한 발언입니다. 그러나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만 공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불만이 당내에서 나옵니다. 피고발인 60명 모두에게 가산점을 주면 총선 인적 쇄신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당도 법 위반을 조장하는 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농담으로 주고받기도 부끄러운 이야기가 공당의 공식 입장이라는 것에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통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여기에 김학용, 조경태 의원 등은 패스트트랙 수사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한국당 논란은 더욱 커질 조짐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오던 단체들이 최근 잇따라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권의 전통적 지지층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오늘은 그 배경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어떤 단체들이 대표적으로 여권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전교조와 민주노총입니다. 전교조는 그제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정시 확대 언급이 있은 후에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성명을 냈고요. 민주노총은 정부가 탄력근로제 입법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이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이 정시 확대를 얘기하는 건 이번 조국 사태에서 확인된 교육제도의 문제점 이거 좀 개선해보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전교조가 왜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정시 확대는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이고요. 이 토론과 학생 참여 수업을 강조하는 현재 교육과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전교조의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거죠. 자, 특히 갑작스러운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방침에 그동안 우군이라고 할 수 있었던 정의당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정시 수능 비율 확대라는 블랙홀에 빠져버렸습니다. 교육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금세 해결될 줄 알았던 법의 노조 문제도 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시 확대 발표는 전교조로서는 배신감마저 드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은 왜 정부에 각을 세우는 겁니까? 주 52시간 근무 시간은요, 이 민주노총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입니다. 자,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을 통해서 약속을 했었고 민주노총으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냈었죠. 당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주 52시간의 법정 노동 시간만 준수해도 최대 20만 4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최근 청와대가 경제계 상황을 우려해서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미 최저임금제 문제로 문재인 정권과 골이 깊어진 민주노총으로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겁니다. 대통령으로서는 당혹스럽겠습니다만 공약이라고 해서 다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공약은 공약일 뿐 이 나라를 운영하다 보면 또 상황이 달라지는 게 현실이니까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대선 당시 약속했던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 계획도 백지화했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이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이 무산돼서 고개를 숙여야 했었죠. 자, 노무현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핵심 지지층의 분열로 결국 당이 쪼개지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당시 이라크 파병과 한미 FTA 협상을 계기로 지지층이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노무현 정부 때 어려웠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등을 돌리는 일은 안 할 텐데 근데 이제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박형준 교수 지적처럼 진짜 용기는 이럴 때 필요한 것이겠죠.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리 땅 독도로 가는 길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물리적 거리 외에도 항구가 작은 탓에 접근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항구 확장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유사시에는 일본보다 30분 빨리 대응 가능합니다. 내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권용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울릉도 가장 남쪽에 위치한 사동항입니다. 내년 7월을 목표로 확장 공사가 한창입니다. 사동항 2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관광객을 최대 1,100명까지 실어 나를 수 있는 5,000톤급 여객선이 울릉도를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2,400톤급 여객선을 간신히 대는 도동항을 대체해 기상 여건에 관계없이 더 많은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큰 여객선이 들어오면 일단은 경북보다는 서울 경기지방하고 교류가 이루어지면 울릉도는 더 발전하겠고요. 공사 완료 뒤엔 해군군함 한 척과 해경경비정 2척, 해수부의 어업지도선 등이 상주할 예정입니다. 독도까지 1시간 반이면 출동할 수 있습니다. 동해에 있는 해군 일함대에서 갈 때보다 출동 시간이 절반 이내로 단축됩니다. 군항으로서 역할이 좀 기대되고 있고요. 일함대 사령부에서 직접 오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동해를 경계하는데 내년엔 울릉도 내 최초의 공항도 첫 삽을 뜹니다. 항공기가 뜨는 2025년부턴 서울에서 독도로 당일치기 여행도 가능해집니다. TV조선 권윤민입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칠레에서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탱크맨이 등장했습니다. 반정부 시위로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결국 대통령이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사과하며 빈부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복지안을 내놨지만 이 시위대는 생활고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송지우 기자입니다. 돌진하는 최루탄 트럭을 향해 시위대가 돌을 던집니다. 경찰이 물대포를 쏘며 해산에 나서보지만 시위대는 아랑곳 않고 거리 곳곳에 불을 지릅니다. 하루 전 칠레 대통령은 복지 개선안을 약속하며 사과했습니다. Un aumento inmediato de 20% en la pensión básica solidaria, lo que va a beneficiar a 590,000 personas que reciben la pensión básica solidaria. 칠레 국민 평균 소득은 한 달 560에서 700달러 수준. 대통령의 급조한 유화책은 월급의 40%를 연금과 의료보험으로 떼이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지하철 요금 50원 인상이 촉발한 시위는 노동자들의 이틀간 총파업 돌입으로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로 확대하는 양상입니다. 칠레 곳곳에서 적어도 18명이 사망하고 260여 명이 다쳤습니다. 칠레가 수십 년간 시달려온 경제난과 물가 상승을 반전시킬 대책이 없어 시위 사태가 장기화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마치 공룡처럼 생긴 이 거북은 이름도 악어 거북입니다. 미국이 주 서식지인데 광주의 한 하천에서 발견됐습니다. 공격성과 식성이 강해서 토종 생물을 포식한다면은 생태계 교란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우리 하천에서 발견된 건지 박건우 기자가 전합니다. 거북이 나무 막대를 거칠게 물어뜯습니다. 뾰족하게 생긴 주둥이와 강한 턱 힘으로 공격합니다. 등껍질과 생김새가 악어를 닮았습니다. 지난 13일 광주 인근 하천에 나타난 악어 거북입니다. 길이 30cm에 무게 7.6kg으로 10살 정도인 수컷입니다. 아주 포악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막 이렇게 뛰어다니거나 빠르게 다니지는 않아서 그냥 바닥에 놓고. 악어 거북은 길이 80cm, 무게 80kg 정도까지 자랍니다. 지금은 세계적 멸종 위기종으로 민물에서 가장 큰 거북입니다. 악어 거북은 미국 남동부에 주로 서식하는 외래종 거북인데 누군가 애완용으로 기르다 방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악어 거북은 물고기부터 작은 동물까지 잡아먹습니다. 공격성이 강해 사람을 해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토착 생물들을 포획해서 먹이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사람 같은 경우에도 우연찮게 만나게 되면은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환경당국은 악어 거북을 아쿠아리움으로 옮겼습니다. 국내에서 악어 거북이 발견된 건 지난 2011년 경북 구미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커다란 근육질 몸의 액션 배우, 이 터미네이터와 람보로 불리는 추억의 헐리우드 액션 거장들이 팬들을 찾아왔습니다. 70대의 고령이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고난도 액션신을 완벽 소화했습니다. 백은영 기자입니다. I'll be back. I'll be back. 터미네이터가 돌아왔습니다. 35년 동안 터미네이터 흥행을 이끌어온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한국 팬들 앞에 섰습니다. The last time I was here, I said I'll be back, and the Terminator always keeps his promise, right? Yeah. So I'm back. 슈왈제네거는 72 고령이지만 이번 영화에서도 거친 액션씬을 너끈히 소화했습니다. I really don't feel my age. I think it is because I train all the time. You know, I train every day, so I'm kind of ready for a movie like that. 감독, 배우, 컴퓨터 그래픽, 액션팀까지 원년 멤버가 모여 최강의 시너지를 끌어냈습니다. Working and training for a year, so it's not like you just step onto the stage and you're Sarah Connor. I mean, I had been training for a year, and I felt very, very ready. 이번 시리즈는 1편, 2편을 잇는 완성도 높은 수작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73신 실베스타 스탈론도 견고한 액션을 펼치며 람보로 돌아왔습니다. 팬들은 액션 거장의 잇따른 귀환에 설렘을 감추지 못합니다. 최고로 많이 보던 영화이기도 하고 저한테는 이제 왕년의 스타였는데 어떤 스토리로 풀어질지 저도 이제 기대가 됩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톰 크루즈도 내년 개봉하는 탑건 속편에서 전투기 조종사로 노익장을 과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백은영입니다. 영국의 록밴드 콜드플레이가 백성에게 끌어내려진 왕의 탄식을 노래합니다. 작년 말 조국 민정수석이 페이스북 첫 화면에 첨부했던 곡이죠. 자신의 운명을 내다본 선곡 같기도 합니다만 특수감찰반 문제로 사퇴 요구가 쏟아질 때여서 이렇게 맞으며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곡 첨부한 것이 항복은 없다였습니다. 그는 입버릇처럼 끝까지 가겠다고 했습니다. 민정수석 그만두고 서울대에 복직했을 때도 맞으며 가겠다고 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끝까지 청문회를 하겠다고 했죠. 장관 취임식에서는 허물과 책임을 짊어지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퇴 전날까지도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소원한 대로 끝이 보이는 곳까지 왔습니다. 아내가 구속돼 그도 소환 조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그가 반복해온 아니다, 모른다는 답변 중에 하나만 돌아보겠습니다. 이번 일이 터지고서야 사모펀드가 뭔지 공부하고 알았다고 했지만 7년 전에는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의 문제를 잘 안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는 장관직 사표가 수리되고 20분 뒤에 팩스로 서울대에 복직을 신청했습니다. 복직 뒤 등산을 다니면서도 이달 봉급 480만 원을 받았습니다. 서울대 총장은 강의도 못하면서 꼭 그렇게 복직해야 했나 싶다고 했습니다. 페이스북 첫 화면을 프로필 사진 푸사라고 부르고 사진을 수시로 바꾸는 것을 푸사놀이라고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아내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한밤중에 이 푸사를 10분 사이에 3번씩이나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퇴 후에도 이 푸사 바꾸기는 계속됐습니다. 그가 산호맹 동지였던 박노해 시인의 시를 책에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크기로 이기는 것이다. 미래의 빛으로 이기는 것이다. 인간은 후지면 지는 거다.
연극도 영화도 공감이 생명입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이 조 전 장관의 짧은 글에 열광했던 것 역시 기막히게 공감의 지점을 찾아 들어갔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말과 행동의 이 기막힌 부조화를 이제 그가 법 앞에서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해집니다. 10월 24일 앵커의 시선은 이제 조국이었습니다. 오늘은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이었습니다. 서리가 내린다는 절기인데 경상도와 동해안에서는 서리 대신 비가 내리고 있죠. 이 비는 내일 아침 모두 그치겠고요. 이후에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경우 아침에 12도에서 시작을 하겠고요. 한낮에는 22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0도 정도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강릉 21도, 대구 23도, 전주, 광주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내일까지는 가을치고는 따스하겠지만요. 주말부터는 공기가 부쩍 차가워지겠습니다. 서울은 아침 기온이 6도까지 떨어져 오늘보다 10도 가까이 차이가 나겠습니다. 주말부터는 좀 더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